칼날한 비판과 따끔한 일침으로 정치권을 얼얼하게 만들고 계신 정치의 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조응천, 김성태 전 국회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이 디데이입니다.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로부터 73일째인데 오후 2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어제 조응천 전 의원은 저희 정치 시그널 나이트에서 어떤 메시지가 담길 건가 전망을 좀 해주셨는데 밤사이 좀 더 생각이 드신 게 있나요? 어떤 게 좀 담길 것 같다 아니면 담겼으면 좋겠다. 글쎄 집에 가지고 뉴스를 좀 봤는데 네. 뭐 비상계엄의 불가피성을 역설할 것이다. 뭐 그런 쪽으로 보도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예. 전 그건 이미 많이 하셨습니다. 그거는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줄곧 뭐 온당하지 대국민 담화부터 계속 많이 설명하셨죠. 근데 대통령 취임하면 선서라는 걸 하잖아요. 네. 거기 보면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한다. 뭐 그런 내용이 제일 먼저 나오죠. 국가 원수로서 좀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예. 한 정파의 수장이 아니라 국가 원수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길 다시 한 번 더 간청드립니다. 지금 뭐 길거리에는 완전히 두 쪽으로 나눠져 가지고 예. 기각되든 인용되든 나라가 두 쪽 날 것이다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동안에 뭐 탄핵 심판 과정에서는 자신을 방어하시느라고 뭐 부득이 뭐 좀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지 모르지만 이젠 최후 진술 아닙니까? 대통령으로서 국가 원수로서 헌법을 준수한다. 그건 뭐냐면은 즉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론이 나든지 간에 나는 네. 승복한다. 예. 그리고 헌재를 존중한다. 국민 여러분들도 같이 좀 동참해 주라. 라는 메시지가 반드시 좀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네. 하시는 것이 탄핵 기각 인용의 중요한 그 포인트 중에 하나가 헌법 수호 의지입니다. 예. 헌법 수호 의지가 있음을 또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권 쪽에 뭐 전직 의원님들 아니면 여권 인사분들은 다양한 루트로 좀 의견을 전달하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 드는데. 지금 예. 다양한 그 채널을 통해 가지고 예. 사실상 그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그런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 본인의 스피커를 틀 수 있는 기회는 아마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예.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물론 이제 뭐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렇지만은 국민의힘 내적으로도 사실상 조기 대선에 대한 뭐 방비 없이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최후 진술을 통해서 대국민 메시지를 어떻게 내느냐. 물론 자신이 이제 기각당하기 위해서 재판관에게 호소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겠지만은 예. 그래도 상당 부분은 국민들의 소소한 일상과 또 삶을 갖다 일탈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이 있거든요.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보다도 진솔한 대국민 사과. 저는 그런 측면에서 모든 게 내 책임이다로 끝내야 된다.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대국민 사과로 국가적 불행과 혼란을 자처한 통치 행위에 대한 그런 자신이 머리를 숙여야 한다. 그리고 종천 의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진정 어린 대국민 통합을 또 이야기를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상 헌재 변론 10차 기일까지는 이렇게 보면은 지청 입장에서는 아이고 뭐 자신이 저 위기를 극복 잘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뭐 기담아 들어준 뭐 분위기도 있겠지만은 네. 막 또 다수의 또 많은 국민들은 모든 걸 자신이 책임진다 해놓고 저렇게 모든 걸 자신이 임명한 공경 관계자들에게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은 또 지지자들까지도 한시라도 빨리 이걸 잊고 싶어하는 그런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아마 그 최후 진술을 통해서 이제 특히 자신을 만들어준 집권당 국민의힘을 자신의 포켓 정당이 아니라는 그런 인식을 분명히 보여줘야 돼요. 예. 이제 보수가 그동안- 살려면 대통령 그렇습니다. 메시지가 오늘 그동안 중요하다. 이제 예. 자기 뭐 이렇게 체포 과정이나 또 변론 과정을 위해서 많이 옹호하고 디펜스 해준 막 국민의힘 또 지지층들에게 감사하다. 그렇지만 나는 이제 앞으로 사법 절차와 또 현재 심판의 결과를 무조건 나는 수용할 것이고 뭐 그런 측면에서 나로 인한 더 국민의힘이 정치적 부담을 덜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네. 정도 나가줘야 하는 그런 바람은 저 개인적으로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얘기는 권성동 원내대표도 기자 간담회에서 했던 것 같은데 최후 진술에서 사건에 연루된 공직자들에 대한 선처 요청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좀 담길 거란 전망도 있더라고요. 그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쨌거나 그 본인의 결정으로 인해서 다 벌어진 그럼요. 일이니까. 그 현역 군인들, 그 사령관들, 예. 또 그 밑에 또 많은 장병들, 어쨌든 국군 통수권자로서 예. 명령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사령관식이나 되면은 이게 부당한 불법한 명령이냐 아니면 뭐 정당한 명령이냐 그걸 가려가지고 네. 뭐 좀 한거하기도 하고 해야 된다는 그게 맞죠, 맞는데 실제 현실에 닥치고 분초를 다투는 상황에서 그걸 평소에 곰곰이 생각하지 않았다면은 야 이건 안 돼. 네. 혹은 뭐 이건 내가 헌법에 위반된 거야. 도저히 못 따라. 그렇게 하기가 그렇게 쉬웠을까 군인이 통수권자가 지시를 하는데 예. 뭐 그런 점들이 좀 있을 겁니다. 네. 뭐 다 지나놓고 이제 결과만 보면은 야,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왜 그때 그 지시에 따랐어? 그걸 또 부하들한테 또 지시했어. 이렇게 결과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기에는 그때 당시의 그 상황 같은 것도 있고 또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총리 이하 국무위원들도 뭐 이거 좀 이러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문제가 생깁니다라고 많이 또 만류를 했다고들 하잖아요. 네. 그렇지만 뭐 결정권은 나한테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선포를 해버렸는데 그로 인해서 또 총리 또 많은 장관들이 뭐 탄핵되거나 뭐 지금 많은 구속이 되거나. 예, 힘든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최종 결정권자로서 이건 다 내가 결정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저 사람들은 그거 따랐던 거밖에 없고 또 당시에 그렇게 흔쾌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책임을 진다면 전부 내가 다 지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그게 국가 원수로서 뭐 합당한 태도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게 대통령 변호인단 쪽에서는 바로 선을 긋긴 했는데 여권 일각에서 계속 탄핵 심판 기각을 전제로 해서 임기 단축 개헌 관련된 메시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관측이 좀 나왔거든요. 뭐 마치 뭐 파면이 되면 아니 뭐 기각이 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뭐 전제 조건을 뭐 꼭 반드시 단다기보다는 뭐 개헌의 필요성 정도는 언급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김성태 의원 보시기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그걸 그런 뭐 일부 조기하야하고 예. 또 이제 개헌을 뭐 마무리해주는 그런 대통령으로 자신의 역할을 이제 한정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자신이 이제 현재 재판에서 기각을 희망하는 그런 강력한 입장을 이제 담아내는 방식인데 예. 그 방식에 대해서 이제 결국은 그런 기각을 전제로 한 그런 개헌 이야기 또 조기하야 네. 뭐 이런 부분은 적절치 않다는 게 아마 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끼리 아마 미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지게 연연하는 느낌을 네, 줄까 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례적으로 23일 날 그러니까 엊그저께 밤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조기 하야도 없고 뭐 그런 내용, 예. 뭐 개헌을 담아내는 그런 내용 없다 이렇게 없다. 입장을 밝혔잖아요.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사실상 그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12월 3일 이제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12월 14일 그러니까 국회 탄핵소추 의결되기까지 11일간의 시간이 있었어요. 예. 그 과정에 정말 많은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뭐 저도 오늘 방송을 통해서 좀 이야기를 드립니다만은 저 같은 사람도 이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네. 그때도 당내 상황은 친박 뭐 비박 이렇게 당내 갈등 뭐 이런 부분이 결정적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연유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상 그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몇 사람이 긴급히 모였어요. 거기에는 최경환 전 흔히 말하는 친박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최경환 전 의원, 김무성 전 대표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뭐 사람이 좀 모여가지고 네. 더 이상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되는 이 불행한 사태만을 한번 막아보자. 그래서 막 거기서 좀 지혜를 모으고 해가지고 양측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한동훈 대표 측에 친윤 친한에. 네, 그렇죠. 이걸 좀 이 자체는 간극을 좀 줄이면서 네. 대통령이 또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은 책임대로 지면서도 또 그렇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전체를 받는 그 모양새는 피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좀 했는데 그게 참 헛수고였어요. 저는 그런 과정을 왜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처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뭐 거의 그렇다고 해도 예, 과하죠. 거의 그렇다고 하십니다. 네.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조금 전에 하신 네. 뭐 이 조기야 하야나 개헌 이야기 그런 것들이 그때 다 담긴 내용들입니다. 그때 그 공교롭게도. 여권 인사들이 다 예. 그 2016년에는 친박 비박으로 갈라졌던 최경환, 김무성 두 분이 만나서 거기에 두 김성태 사람이 만난 의원까지도 건 아니고 여러 만나서 사람이 있죠. 예, 그러니까 김성태 의원 포함한 여러 여권 인사들이 만나서 낸 아이디어 중에 그런 게 있었고, 네. 근데 그 당시에 양쪽에 전달했지만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기에도 좀 그때도 그랬는데 이제 와서 그 얘기를 나는 하겠느냐? 뭐 윤석열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참 대통령 권력에 빨대만 꽂고 자신의 어떤 그런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측근이 아니라 예. 진짜 측근이라면은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원활하게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정치력을 보이는 것도 측근의 역할인 것이고 예. 또 이런 위기가 왔을 때도 그 위기로부터 대통령이 슬기롭고 지혜롭게 처신을 해서 최악이 아니면 차악이라도 만들어내는 그 역할이 바로 측근들이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구금되는 과정이나 또 사법 절차나 또 헌재 심판을 받는 이 모든 과정에 저는 측근들의 그 사실상 신뢰나 측근들의 그 역할 노력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답답해요. 언제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저렇게 혼자 자기 입장, 자기 방식대로 네. 계속 끝장을 내야 될 것이냐 예. 그런 거죠.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임기단축 개헌 같은 거는 지금 말씀하시면은 탄핵 기각을 노린 꼼수다라고 네. 역풍이 좀 불 겁니다. 이미 다 지난 얘기지만 12월 3일 그때 담화하실 때 예. 그때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 횡포까지만 말씀하시고 그래서 나는 이걸 했다. 내 직을 임기를 짧게 하고 개헌을 개헌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아마 구국의 영웅이 됐을 건데 지금은 TPO가 좀 안 맞죠. 지금의 TPO와는 맞지 않다. 저 조홍천 의원님께 또 마지막으로 하나 헌재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대통령이 아무리 승복 메시지를 낸다고 해도 지금 국민들이 이미 헌법재판소의 어떤 탄핵 심판 진행 절차 이런 문제를 온 국민이 이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이렇게까지 집중해서 본 일은 없었을 것 같은데 많이 알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 재판관들의 성향도 이미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결론에서 많이 드러난 상태고 대통령이 아무리 나도 따를 테니까 국민 여러분도 따라달라고 해봤자 이거를 믿는 그 이대로 승복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좀 우려가 되거든요. 헌재에서 조치를 취할 건 없습니까? 헌재는 평의를 하면서 어떻게든 만장일치로 이끌어내는 노력을 끝까지 해야 되겠죠. 네, 어떤 만약에 결론이든 대통령 탄핵까지도 예. 뭐 4대4, 뭐 5대3. 근데 그게 평소에 성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대로 만약에 쫙 나왔다. 예. 라고 한다면은 헌재는 정말 많은 앞으로 어려움에 처할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튀어나온 부분은 깎고 모자란 부분은 채우고 하면서 어떻게든 만장일치로 가야 되고, 또 사실은 이번에 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사법기관에 대해서 공격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또 주장을 해왔지만은, 예를 들어 한덕수 대행이 탄핵이 되고 그리고 이제 최상목 대행이 들어왔는데, 그때 탄핵 정족수가 150일이냐 200이냐 그건 아직도 지금 해결이 안 된 상태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또 가처분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진숙 저 위원장 같은 경우는 가처분을 사흘인가 나흘 만에 결정을 해줬어요. 예. 가처분은 그냥 이건 또 뭐 사실관계가 아니고 법리거든요. 네. 빨리 해주면은 예. 지금 이 불안정성, 그러니까 민주당이 또 최상목을 탄핵한다고 했을 때 150일이냐 200이냐 지금 이 가르마를 안 타준 상태잖아요. 네. 리스크가 뭡니까? 불확실성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부터 좀 빨리 해주고 완급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 마은혁 재판관 그 임명 관련한 권한쟁의 사건, 거기에만 뭐 그냥 정광석호로 하고 변론 한 번만 하다가, 그래도 이 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가장 기본이라고 여겨지는 당사자 적격. 네. 과연 우원식 의장이 대한민국 국회라는 명의로 자기가 헌법소원을 할 수 있는 거냐? 권한쟁의 심판 선고할 권한이 있느냐? 예, 그거는 당사자 적격은 형식적인 거기 때문에 그것부터 제일 먼저 가려야 되거든요. 네. 그걸 놓쳤다가 결정 2시간 전에 번복을 하고 변론 재개를 하고 네. 한 이런 모습들은 최고 사법기관답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뭐 한 1분 50초만 좀 직접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물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했을 때 그냥 딱 잘라버리고 뭐 변호인한테 알려주세요.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예. 피고인도 신문권이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보면은 유동규한테 얼마나 많이 묻습니까? 네. 근데 그걸 그렇게 어쨌든 현직 대통령인데 그걸 그렇게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서두르지? 왜 초시계까지 재지? 라고 하는 의구심을 자꾸 갖게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일단 시간을 뭐 자정이 넘더라도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끝까지 하게 하고요. 또 앞으로 저 평의가 정말 완전히 만장일치로 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좀 모든 걸 펼쳐놓고 그렇게 고민을 좀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결론이든 만장일치 방향으로 좀 결론을 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씀 주셨습니다. 탄핵 심판이 이제 거의 끝을 향하고 3월 중순쯤 선고가 있을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 여권 주자들 사이에서도 이제는 좀 대놓고 대선을 얘기하는 게 늘어나는 것 같은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제 조기 대선 상황이 온다면 시장직을 사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운영하는 그 커뮤니티에 댓글로 밝힌 내용인데요. 사퇴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이유가 있을까요? 지난번 대선 때는 그렇습니다. 직을 유지하다가 이제 경선까지는 치렀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 입장에서는 본인으로서는 예, 사실상 이제 대권 도전에 대한 마지막 기회로 이 지금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번이 마지막. 그렇다면은 이게 뭐 지금 뭐 또 뭐 이번에 대권 도전 해가지고 안 되면은 또 내년 또 지방선거 있잖아요. 또 이번 같은 경우는 또 뭐 사실상 이 강력 단체장들이 뭐 니도 나도 뭐 갈 거 없이 뭐 이번 예. 조기 대선판이 열리면 다 참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거론되는 분들 중에 많네요. 자신의 네. 체급을 높이면서 사실상 내년 6월 1일 있을 지방자치 선거에서 다시 자신이 뭐 강력 단체장으로서 뭐 재선의 3선의 입장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또 가져가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과 다르게 홍준표 대구시장은 나는 이제 절체절명으로 내게 주어진 이 마지막 대선 도전의 기회를 나는 내 자신의 모든 기득권이나 또 나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나는
임하겠다. 그러니까 정말 좀 전장에 임하는 그런 뭐 장수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벌써 2번의 도전이 있었고 네. 한 번은 후보로 뛰었는데 당선이 안 된 거고 지난번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뭐 밀려서 경선에서 탈락을 한 건데 네. 지금 말씀은 마지막 기회로 보고 이제 사활을 걸었다 이런 식의 네. 말씀 주셨어요. 뭐 홍 시장뿐만이 아니라 김문수, 뭐 오세훈 이런 분들도 움직이고 계시고 네. 내일은 또 한동훈 전 대표까지 책을 내잖아요. 네. 오늘 대통령의 최후 진술 이후에는 조금 더 이렇게 공개적인 행보가 늘어날 거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겠죠? 예. 원래 제가 예상을 했던 것도 변론 종결 이후에는 네. 양상이 좀 달라질 걸로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재판관들의 고독한 결단만 남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선고가 딱 되면 이제 그때부터 60일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어쨌든 지지층에 영합하는 쪽으로 하느라고 많이 오른쪽으로 지금 기울어져 있거든요. 네. 근데 60일 딱 돼 가지고 조기 대선이 확정이 됐을 때 갑자기 급변심을 해서 왼쪽으로 급격히 트는 게 뭐 이론상은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뭐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그러니까 조금씩 변침을 매일 몇 도씩이라도 해야지 이 정말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뭐 그것도 대비를 좀 해야 되고 네. 뭐 지금 유승민 뭐 전 의원 같은 분은 빈집털이를 당했다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자기 피워놓고 오른쪽으로 다 몰려가 있는 바람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들어와 있다. 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뭐 이제 국힘은 지금까지는 이 탄핵 정국에서 그래도 그 지지율이 나오는 소스가 원천이 지지층 강성 지지층이기 때문에 그쪽에 계속 호응해서 네. 지지율을 그래도 비등비등하게 올리는데 주력을 했다면 이제는 뭐 냉정한 조기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대선에서 이길 방안은 뭐냐? 뭐 그쪽으로 급격하게 생각이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특히 이재명 대표의 이 우클릭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치 행보 자체를 이걸 지금 뭐 언제부터 당신이 뭐 이렇게 중도 보수를 생각하고 걱정했냐? 예. 뭐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하는 이런 뭐 음주운전 사고 내는 방식이나 뭐가 음주운전 다르냐? 사고. 네. 뭐 이렇게 해서 비판은 할 수 있지만은 저는 예. 상당히 고도의 그러니까 대선 지금 정치 행위가 민주당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 참 좀 대단히 놀란 게 그러니까 이재명 당 대표를 만들고 이재명 또 저렇게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지난 대선 경선에서도 해준 그런 오선의 정성호 의원 같은 정치인도 잘 아시겠지만 네. 그 양반은 상당히 온건 합리적인 민주당 내에서는 예. 그런 선수예요. 그런 선수가 입에서 대연정을 이야기 꺼내더라고. 그러니까 13 비상계엄 당시로 탄핵에 찬성한 세력들이면은 다 우리가 하나로 정치적으로 규합하자. 즉 대위원장은 일정 부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장관이든 뭐 총리든 누구든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다시 정권을 잡자는 그 의지를 피력한 건데 네. 그럼 대위원장이라는 그 이야기를 5선씩이나 되는 그런 정성호 의원이 자신의 독단적인 생각으로 그런 이야기를 내뱉겠냐 이거예요. 충분하게 저는 이재명 대표와 상의하고. 사전에 이걸 공유하고 상의한 그런 결과물을 정성호 의원 스피커로 나왔을 뿐이에요. 근데 정성호 의원이 합리적인데 이재명 대표랑 상의했는데 주변에 또 정말 이제 강성 찐명들이 반대하면 예. 또 무산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만은 그 과정이 사실상 고도의 대선 정치 행위예요. 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가 하면 이 상속세나 또 뭐 기업 감세 이런 이야기는 사실상 이게 보수의 핵심 어제예요. 이 보수의 핵심 어제를 중도 보수 영역으로 자기의 지향점도 넓히고 또 거기에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주장하던 그런 상속세 문제도 자기가 뭐 네. 18억까지는 이게 세금 부담 없이 그냥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예. 이게 4050만 노린 거 아니에요. 네. 2030을 내다보는 그런 한마디로 고도의 대선 정치행위입니다. 음.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보수파가 이제 위기로부터 이제 결집이 된 거거든요. 민주당이든 국힘이든 위기가 오는 정당이 먼저 결집하게 돼 있어요. 네. 조기 결집을 했다고 해서 그게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왔다 해서 좀 상당히 이 페이스가 지금 맞느냐, 저는 절대 그렇게 안 보고, 국민들은 수용의 임계점이 넘으면은 일정 부분 배척을 해버려요. 네. 그게 이제 얼마 전에 한 또 열흘 보름간 이어지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최후 진술을 통해 가지고 국민의 힘을 진짜 이제 놔두고, 나는 정말 국민의 힘, 놓아줘야 된다. 그렇죠. 예. 포켓 정당 이미지가 말 각인돼 버리면은 네. 대선에서 불행해져 버려요. 말 조기 대선에 오버리면. 네. 또 더 이상의 또 최악은 윤석열 대통령의 옥중 정치에 의해서 국민의힘 내부 경선을 통해 가지고 이게 후보가 선출되는데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막호 옥중 정치의 입김에 의해서 선출됐다. 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대선에서는 아주 안 좋은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특히 헌재 결정의 그런 불복 목소리가 이어진다든지 부정선거로 가지고 이게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내용은 조기 대선 그 상당히 분위기가 오면은 안 좋은 중도 무당층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오늘 참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심사숙고하고 많은 고민 끝에 담아내는 그 내용들이 네. 앞으로 조기 대선 그런 여건이 갖춰진다면은 우리 주자들이 어떤 방향으로 뛰어야 될지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대통령 메시지에 지금 마음을 많이 졸이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진짜 마음 예. 많이 졸여집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거 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뭐 중도 보수론도 얘기를 했고 우클릭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비판은 하지만 어쨌든 그런 이슈를 선점하려는 노력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이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에 보면 뭐 정책적으로 우클릭 뭐 실제 실현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말로는 일단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비명계를 계속 만나고 있잖아요. 박용진 의원 만나서는 사과도 했다 그러고 어제는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나서 만찬까지 함께를 했는데 일단 만나고 난 분들은 멘트가 좀 누그러진 듯한 멘트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효과를 뭐 보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만나고 나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가지고 또 박차고 나왔다라고 바로 그럴 할 수도 수는 없지 없으니까. 않습니까? 예. 어쨌든 같은 진영에 있는데 박용진 의원은 어쨌든 포용해라. 예. 예, 뭐 그걸 굉장히 강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김부겸 총리 같은 경우는 개헌해야 된다는 걸 굉장히 주안점을 두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탄핵에 집중할 때다, 뭐 종전 입장을 좀 계속했었죠. 어쨌거나 지금 이건 보여주는 겁니다. 네. 뭐 이 정말 만나가지고 1시간 밥 먹고 하면서 허심탄회하게 해서 그동안에 쌓였던 거 다 풀고 으쌰으쌰 손잡고 화학적 결합하겠다. 그거는 만나지 않은 사람도 알았다는 사람도 기대 안 합니다. 보여주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중도 보수를 지향한다라고 하면서 중원으로 나아가고자 하는데 네. 일단 뜰 안부터 자기 집안부터 단속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비명 행사 한 분들이 그분들은 출마도 못했어요. 경선에서 다 날아갔기 때문에. 네. 경선에서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역위원장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기가 지역에서 어떻게 뭐 활동할 기반도 지금 굉장히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로 미안하게 생각한다. 4년 동안 앞으로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그냥 넘어갈 일이겠습니까? 어쨌든 울타리안을 튼튼하게 방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에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다독거린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요. 거기에 응하는 사람들은 어쨌거나 당 내에서 그래도 내가 대권 주자급이야. 예. 라는 걸 공인받고 또 항소심 선고 이후에 선거법 항소심 선고 이후에 뭐 당내 여론이 좀 들썩거릴 때 뭐 대타로 나갈 수 있는 번호표를 받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아마 그 자리에 나갔을 거고, 그에 비해서 이재명 대표는 항소심 선고가
당선 무효로 나오더라도 예. 딴 얘기 하지 말고 그냥 내 중심으로 그냥 가는 거다. 알았지? 라는 그런 정도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나 중심으로 가는 거다. 정청님께서 이렇게 뭐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단도리하러 만나는 뭐 거네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결과도 공교롭게 3월 중에는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나오더라도 나는 최종심이 대부분이 남아 있는데 네. 너무 그거 가지고 당내 혼란, 그 후보 자격 가지고 시비 걸지 마라. 내가 앞으로 대통령이 되면은 당신들하고 함께한다. 네. 그러니까 그거 만나고 나니까 벌써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 후보감 이야기가 기사가 쫙 나오잖아요. 예. 뭐 그런 이야기 네. 두 분 만나면서는 없었다 그러지만 네. 정치인들은 만나고 나면은 뉘앙스 내지는 반드시 그 의미가 내포될 수밖에 없는 네.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재명 대표의 그런 말씀에 진정성이 느껴졌다. 네. 제대로 된 사과였다. 진정성이 아니고 절박함이 느껴져요. 절박함.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야기 쭉 흘러나오는 거 보면은 저 단둘이가 일정 부분 적어도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만들기 이 프로젝트 플랜에 의해 가지고 이것도 정교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구나.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마지막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네. 아쉬웠던 거는 네. 예를 들어 박용진 의원이나 뭐 그런 분들이 자기는 그렇게 뭐 인정을 받았을지 몰라도 수많은 비명 객사 행사한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에 대해서도 사과를 하는 것을 이끌어냈어야죠. 당연하죠. 본인만- 그게 지금 빠진 상태고 본인만 하고 이게 끝날 게 지금 아니고 예. 비명 행사 예. 중에 당 내에서 하신 분도 있지만은 네. 일찌감치 그냥 다 이렇게 동의되셨으니까. 앞에 계신 저런 분들도 아니 예. 그래서 저는 애초에 이재명 이건 안 된다 해서 대표 나왔거든요. 여기 그러면은- 비명 행사는 아니고 그냥 아니, 떠나신 분. 떠나신 분이지만은 네. 저분들한테도 사과를 해야죠. 아이고 기대도 네. 안 합니다. 뭐 제가 드린 거 한 네. 말씀 제가 예. 조금만 더 저희 이제 붙이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는 반드시 결초 보온한다. 결초 보온한다. 지난 총선에서 자기를 네. 도와준 그 변호사 조력들 다 공천 줘가지고 한 자리 했잖아요. 예. 심지어 이번 공수처 당신네들 이번에 큰 역할을 했으니까 공수처 조직 지금보다 배 이상 임기 뭐 정년까지 보장해주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벌써 나오잖아요. 네. 이게 이재명 대표예요. 이걸 네. 국민의힘이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잘 대비를 하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